결국에는 ML이라는 감독의 분석에 의해서 이것은 훈련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를 토대로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완전히 봉쇄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제가 주말에 있었던 경기 중에 아스날과 브라이튼의 경기를 일단 리뷰를 해서 어제 올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 경기는 사실 리뷰 계획이 따로 없었거든요. 추가로 리뷰는 하지 않고 이제 주중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경기 같은 경우를 보고 업로드를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이제 댓글을 제가 보통 지금 확인을 안 하는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지금 보시는 댓글이거든요.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제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서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들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토트넘이 부진했던 이유 좀 다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경기였기 때문에 이미 시일도 조금 지났고 해서 이거를 경기를 리뷰를 해야 될까 말까 사실 좀 고민 중이었는데,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신 게 있어서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가 시일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들을 상대로 보통 이제 토트넘이 강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전방 구성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손흥민 선수의 뒷공간 침투를 포함해서 뭐 히샬리송이라든지 쿨루셉스키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은 모두 상대 뒷공간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뛸 공간이 있을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의 장점을 바탕으로 보통은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는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90분 경기, 특히 전반전 45분을 놓고 보자면은 이거는 정말 조금 수준 이하의 경기를 보여주었고, 되려 홈팀인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경기를 잘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이후 영상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토트넘이 정말 조금 수준 이하였는지, 그리고 거꾸로 아스톤 빌라는 어떤 부분에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가장 메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기 상황 중에요. 아스톤 빌라가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이 거의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후반전 같은 경우에 조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인들이 해오던 5-2-3 혹은 5-4-1의 형태로 수비 진영을 변경을 하면서 약간은 변화가 있었는데,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4-4-2 혹은 4-2-3-1에 가까운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아스톤 빌라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거의 먹혀들진 않았습니다. 되려 아스톤 빌라가 공격하기 최적의 형태로 수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은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후방에서 에메르송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고, 로메로, 랑글레, 그리고 데이비스, 그 다음에 이제 3선의 경우엔 스킵, 호이비에르가 나왔고, 그리고 4-2-3이었을 때 이제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압박을 가하고, 되려 2선의 경우에는 포로와 케인, 그리고 이제 손흥민, 이렇게 3명이 구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아스톤 빌라가 토트넘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 혹은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를 막을 수 없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최전방이 한 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히샬리송이 1대3 혹은 3대1의 수적 열세에 놓인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공을 가졌을 때 히샬리송의 경우가 만약에 공이 한쪽으로 나가고 압박을 가했을 때 여기서 다시 리턴이 와버리게 되면은 히샬리송은 자연스럽게 골키퍼에게 압박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그렇다면 토트넘은 이제 걸리는 선택지가 공이 향하는 곳,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콘사에게 공이 향했을 때 손흥민이 콘사를 향해서 압박을 전진해서 시도할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맥긴 쪽을 막으면서 압박을 시도할 경우에는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콘사에서 애슐리 영으로 여기서 2대1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봐서 만약에 손흥민이 그렇다면 나가지 않고 콘사가 공을 가지는 것을 허용을 한다면은 여기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맥긴에게 갈 수 있는 패스라인이 존재하게 되죠. 맥긴에게 갈 수 있는 패스라인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케인이 맥긴을 막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수비가 굉장히 안 됐습니다. 이렇게 팀으로 전방으로 압박을 할 때는 포지션이 어디냐, 그러니까 위치한 공간이 어디냐, 뭐 호이비에르가 됐건 스킵이 됐건 케인이 됐건 뭐 손흥민이 됐건 이 선수는 전부 자신이 압박해야 하는 선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아니면은 보통 공을 잡았을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케인은 기본적으로 그런 모습을 거의 전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맥긴에서 공이 그대로 프리로 나가서, 그러니까 맥긴이 케인을 벗겨내고 공을 가지고 전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보통은 이렇게 되면 이제 뽀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대1이 걸리거든요. 모레노를 막을 것인지 더글라스 루이스를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2대1이 걸리는데, 만약 뽀로가 더글라스 루이스를 막기 위해서 안쪽으로 왔다면은 여기서 왼발잡이인 맥긴이 공을 가지고 왼쪽으로 모레노 쪽으로 완전히 프리 상태에 있는 모레노를 향해서 공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다시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공이 있을 때 계속해서 전방에서 1대3, 만약에 여기서 히샬리송이 달려들고 여기서 만약에 케인이 달려든다면 여기서 또다시 프리 상태로 미드필더 라인이 놓이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안쪽에서 막더라도 맥긴이 지속적으로 케인과의 1대1 상황에서 공을 가지고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아스톤 빌라는 주권을 가지고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 중 상황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스톤 빌라가 센터백과 골키퍼, 지금 화면엔 보이지 않지만 아스톤 빌라가 센터백과 골키퍼의 공순환을 통해서 토트넘의 1선과 2선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샬리송이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게 전진해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콘사에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전진했다가 이제 다시 공이 전방으로 향했기 때문에 뒤돌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순환하다가 이제 아스톤 빌라 쪽에서 한 라인 위에 있는 맥긴 쪽에게 공을 전개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맥긴은 왼발잡이입니다. 그러니까 맥긴이 왼발잡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맥긴이 원하는 상황, 그러니까 맥긴이 자신이 다음 플레이를 가져가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은 왼발로 컨트롤해서 이제 안쪽으로 돌아서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후 상황에서도 자신이 왼발잡이인 점을 살려서 왼쪽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방으로 공을 전개하기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4-2-3-1에서 3의 오른쪽이었던 뽀로는 안쪽에 있는 더글라스 루이스를 막기 위해서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뽀로가 안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신이 마크해야 하는 또 다른 대상인 알렉스 모레노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프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케인이 이 맥긴이 돌아서지 못하게끔, 공이 그러니까 최소한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져나오게끔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토트넘은 해당 측면에서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이어지냐, 맥긴이 왼발로 컨트롤을 해서 왼발로 돌아서는 상황을 케인이 되려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비 위치 자체가 계속해서 맥긴의 오른쪽에 서서 맥긴이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공을 뺏으려고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몸의 방향, 공을 가진 맥긴이 원하는 몸의 방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맥긴의 오른쪽에 서서 맥긴을 계속해서 왼쪽으로 몰아냈어야 하는 것이 케인인데, 그게 아니고 공을 뺏으려고 몸의 방향을 계속해서 너무 무리하게 발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안쪽 공간을 내줬고, 맥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왼발로 다음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게끔 돌아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옵션인 더글라스 루이스를 막기 위해서 뽀로는 이미 안쪽으로 완전히 끌어들여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보실 수 있는 토트넘의 압박은 이제 완전히 그냥 끝난 겁니다. 이 턴에서 토트넘이 시도한 압박은 완전히 무산된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 측면에 이미 좌우 폭과 높이를, 깊이를 확보하고 있는 알렉스 모레노에게 맥기는 자신이 주로 활용하는 왼발을 사용해서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공을 전개함으로써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다 무산시키고 앞으로 공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반 내내 이어졌고, 특히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케인과 맥긴의 대결 구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해서 케인은 맥긴에게 1대1 경합에서 완전히 자신이 막아야 하는 공간 자체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쉽게 진영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왜 라인을 높인 팀을 상대로 뭐 토트넘이 경기를 잘 못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무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공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아스톤 빌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트넘이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라고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토트넘이 라인을 올린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보통 하는 것과는 다르게 힘을 쓰지 못했냐, 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아스톤 빌라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 주로 오프사이드 트랩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오른쪽 풀백인 에메르송이 사이드 채널로 벌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프스페이스 채널이라고 얘기하는 공간으로 안쪽으로 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스톤 빌라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인 제이콥 램지가 와이드하게 벌려서 플레이하는 옵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이콥 램지는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안쪽 공간, 특히 이 토트넘의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공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도 약간 에메르송의 포지셔닝 자체를 조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공격 국면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토트넘이 주로 자주 만들어냈던 상황은 무엇이냐면 오른쪽으로 공을 한번 보내서 이런 식으로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수비 국면에서 4-4-2 대응을 취했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공을 가졌을 경우에는 램지가 전진해서 수비를 펼치게 되고 이때 뒤쪽 공간, 뒤에 있는 스킵에게 공이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와킨스와 부엔디아의 경우에도 안쪽 공간으로 이제 좁혀드는 모습을 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로메로를 거쳐서 이제 로메로에서 공이 나올 때는 랑글레가 조금 더 전진한 형태로, 쉽게 얘기하자면은 전방에 아스톤 빌라의 1선을 상대로 했을 때 보았을 때 에메르송과 로메로 그리고 랑글레가 와킨스와 부엔디아를 그리고 램지까지를 한쪽으로 끌어들여 놓고, 왜냐면은 로메로가 공이 가졌을 경우에는 이제 호이비에르가 등 뒤에서 1선의 등 뒤에서 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는 기본적으로 안쪽 옵션을 막아야 됐기 때문에 부엔디아까지 안쪽으로 좁혀왔고, 이것을 활용해서 전환을 해서 이제 전방에 있는 공간으로 랑글레가 전진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전진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아스톤 빌라의 2선 더글라 루이스와 맥긴이 되는 거고, 이때 평균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백라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공을 가진 랑글레가 프리 상태로 마크 없이 전진을 하면서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보통은 이제 토트넘의 경우에는 손흥민을 포함해서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포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면서 이제 랑글레가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해당 상황에서 아스톤 빌라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오프사이드 트랩을 계속해서 경기 내내 보여주었죠. 아스톤 빌라의 이러한 오프사이드 트랩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기능했다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 이제 초크보드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아스톤 빌라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를 본인들이 범한 것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 2차례였거든요. 이에 반해서 토트넘은 총 9차례 오프사이드를 범했고, 지금 토트넘이 오프사이드를 범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2차례 페널티 박스 안을 제외하고는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m 혹은 여기는 거의 이제 40m 부근이죠. 40m 부근 센터 서클 부근에서도 4차례나 오프사이드를 범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스톤 빌라가 얼마만큼 오프사이드 스트랩을 효율적으로 기능시켰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멜이라는 감독의 분석에 의해서 이것은 훈련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던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를 토대로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완전히 봉쇄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오프사이드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한 장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아스톤 빌라가 수비 국면에 놓여있고 백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2선의 경우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1선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눈으로 봤을 때 분명하게 4-4-2 형태를 갖추고 있고, 지금 토트넘의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이제 벤 데이비스거든요. 오른쪽으로 한번 공이 갔다가 왼쪽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번에는 랑글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 벤 데이비스가 공을 가지고 마크가 없는 상태로 프리 상태로 공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하던 대로, 그러니까 손흥민 혹은 히샬리송을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으로 공을 보내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을 보냈고요. 반면에 보시게 되면 이미 눈으로 봐도 거의 명백하게 보이죠. 뒷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의 1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은 옵사이드 트랩에 걸려있고 여지없이 공을 받았을 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게 됩니다. 경기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장면이 페널티 박스 안에 있었던 2번의 옵사이드를 제외하고는 총 7번이 나왔으니까 사실상 뭐 거의 경기 내내 토트넘의 이러한 장점은 무력화되었다 혹은 봉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지금 보실 수 있는 상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3대2 상황을 통해서 랑글레가 공을 가지고 전진을 했고, 그리고 백라인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스루 패스를 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는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가장 1옵션으로 뒷공간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비교적 명확하게 손흥민은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히샬리송의 경우에도 뒷공간을 주로 활용하는 선수긴 하지만 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굳이 조금 포커스를 잡자면은 이러한 아스톤 빌라의 옵사이드 트랩은 결국에는 가장 메인 옵션은 손흥민이 가진 장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뒷공간으로 갔을 때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득점을 기록할 선수, 그리고 보통은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숫자의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가 손흥민이기 때문에 결국 에멜이라는 감독이 손흥민의 장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묘안을 들고 나왔고, 그 묘안이 적절하게 기능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술적인 관점에서
아스톤 빌라가 전략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나왔고 이를 토대로 전술적으로 굉장히 잘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정적으로 실점하는 장면을 봤을 때 토트넘이 2골을 실점하는 과정에서 저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범한 선수가 이제 동일한 인물, 토트넘의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라는 사실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로메로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죠. 좋은 선수이고 좋은 센터백인데 근데 반면에 단점도 굉장히 뚜렷한 선수입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자신이 상황을 지연시켜야 할 시점과 자신이 공을 뺏기 위해서 공격성을 가지고 수비해야 할 시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약간 판단력이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그 판단 때문에 그 판단의 질이 떨어져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점을 하는 상황이 모두 벌어졌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첫 번째 실점이 이뤄지기 전의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로메로가 본인이 2대1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아스톤 빌라에 이제 공을 받게 되는 선수가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토트넘은 자신들의 수비 진영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제 센터백 2명과 왼쪽 풀백 정도만이 후방에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공보다 뒤에 남아있는 선수는 3명 정도입니다. 이때 여기서 보통 통상적으로 로메로가 내려야 하는 판단은 무엇이냐면 수적으로 보았을 때도 4대3 한 명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직접적으로 뺏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상대가 등을 지고 공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등을 진 상태를 지속을 시켜서 사이드로 몰아내는 것이 수비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한창 좋았을 때 판다이기라든지 아니면 뭐 후벤 디아스라든지 라포르트라든지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아칸지나 존 스톤스 이런 선수들이 보여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등을 진 상태를 지속시켜서 몰아내고 측면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후속으로 합류하는 선수와 함께 같이 수비를 펼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옳은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로메로는 여기서 이미 몸을 날려서 슬라이딩을 택하면서 공이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2대1 상황이 그대로 발현이 되면서 아스톤 빌라가 전방으로 공격을 전개해서 여기서 실점이 나오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신체적으로 뭔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센터백으로서 상황 인식을 토대로 내려야 하는 판단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이 나왔던 상황에서도 두 번째 실점은 더글라스 루이스의 프리킥을 통해서 득점이 들어갔는데 프리킥이 나오기 직전에 프리킥을 찰 수 있게끔 파울을 내준 선수가 또 크리스티안 로메로였거든요. 로메로는 지금 상황은 아까랑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수비 진영이 구축이 되어 있고 지금은 또 근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은 아스톤 빌라의 선수가 이제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황이죠.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황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수비 진영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하는 판단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수비 진영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을 진 상태에서 상대가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가까운 곳에 있는 선수들의 서포트를 받아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로메로는 무리하게 공을 뺏으려고 발을 뻗어서 상대 공격수를 넘어뜨려서 프리킥을 줬고 결국에는 이 프리킥이 두 번째 실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수비수가 센터백이 공을 뺏기 위해서 공격성을 보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실점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는 로메로라는 센터백은 모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성을 너무 과하게 내보이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두 번 모두 다 실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기를 상대에게 내주게 되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로메로는 기록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경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퇴장을 기록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올라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백이라는 것은 공을 가졌을 때도 적절하게 기능을 해야 되지만 공을 갖지 않았을 때도 적절하게 기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위치하는 공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라는 관점에서의 오류는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약간 비슷한 특성을 지녔던 선수가 과거에는 약간 이제 20대 때 젊었을 때 세르히오 라모스가 있겠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 활약했던 선수로는 이제 다비드 루이스 같은 선수가 있었죠. 두 선수 모두 이렇게 상대 공격수가 공을 가졌을 때 등을 진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실점을 상대에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로메로도 어느 정도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축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실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득점을 해야지만 경기를 승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종류의 오류는 결국에는 팀이 실점을 하게 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에 대한 평가나 선수가 능력을 만개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